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심각한 위협이다. 중국 외교부의 이 한마디에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6개월 전 태평양 서부 해역에서 47분간 모든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레이더도 음파도 열 신호도 없었죠. 미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해양 감시망이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동맹이라도 핵 기술은 예외 없다. 미국은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전체가 한국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 뒤 미 해군 핵잠수함이 부산항에 조용히 입항했습니다. 한국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표문도 단 한 줄. 정례적 한미 연합방어 태세의 일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우입니다. 워싱턴에 있는 한미안보자문 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48살이에요. 공식적으로는 민간 싱크탱크 연구원이지만 실제로는 한미 간 민감한 안보 사안이 생길 때마다 보고서, 이전 단계의 분석을 맡아왔습니다. 정부 문서에 제 이름이 직접 오르진 않지만 중요한 판단이 필요할 때면 언제나 제 전화기가 울렸죠. 그게 지난 15년간 제가 해온 일이었어요. 2025년 2월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포토맥 강변에 자리한 연구소 상황실에서 저 혼자 남아 해양 감시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남은 형광등 하나만 켜진 채 모니터 불빛이 제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이따금 차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새벽 3시, 워싱턴에서 가장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태평양 서부 해역의 해저 감시망 로그를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다 손가락이 멈췄어요. 이상한 구간이 있었거든요. 레이더 신호도 음파 탐지도 열 신호도 아닌 그냥 완전한 공백. 검은 화면만 47분간 이어지는 구간이 나타난 겁니다. 처음엔 장비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마우스를 움직여 백업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똑같았어요. 두 번째 백업도 세 번째 백업도 동일한 공백을 보여줬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어요. 이런 패턴은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바다는 언제나 무언가를 말합니다. 파도 소리, 선박 엔진음, 해류의 움직임, 고래의 울음소리. 심지어 해저 케이블이 내는 미세한 전자기파까지도 감지되는 게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달랐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침묵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소리를 지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모니터 속 검은 바다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지만 제 머릿속은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단순한 기술적 오류일까요? 아니면 무언가가 시작된 걸까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여 해당 구간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여전히 침묵. 가슴 속에서 뭔가 무거운 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이 공백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난 15년간 이런 데이터를 수천 번 검토했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국가의 방향을 바꿀 무언가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파일을 암호화해서 저장하고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사람들이 있었어요. 공식 채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요. 연구소를 나서며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웠어요. 그리고 뭔가 시작되고 있다는 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제 직감은 틀린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일주일 뒤 연구소 안쪽 소회의실에 신뢰하는 동료 몇 명이 모였습니다. 공식 회의는 아니었어요. 그냥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자리였죠. 이런 비공식 모임이 때로는 공식 보고서보다 더 중요한 판단을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에 그날 밤 발견한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태평양 서부 구역에서 47분간 모든 신호가 끊겼어요. 정확히는 2월 18일 새벽 2시 13분부터 3시까지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전직 미 해군 전략 분석관 캐롤라인 스미스가 화면을 유심히 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쉰둘인 그녀는 20년 넘게 해양 작전을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특히 잠수함 작전에 관해서는 펜타곤 내에서도 손꼽히는 전문가였죠. 이건 저기 숨어든 게 아니에요.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회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누군가가 이미 들어와 있었다는 뜻이죠.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요.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다들 고개를 숙인 채 화면만 바라봤어요.
누군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중국 신형 잠수함일까요? 캐롤라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중국 잠수함은 이렇게 조용할 수 없어요. 이건 다른 수준입니다.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서울의 한 국방 관계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보여주지 않는 방식으로 준비한다. 5년 전 부산의 한 조선소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당시엔 멋있는 수사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이 데이터 앞에서 그 말의 무게가 달리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정말 2단계까지 온 걸까? 아니면 제가 너무 앞서가는 걸까? 옆에 앉은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우, 혹시 한국 쪽이랑 관련 있다고 보는 거야?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확신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직감은 계속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확인은 해봐야죠. 조용히요. 캐롤라인이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어요. 비공식 라인 통해서 먼저 떠보는 게 좋겠어요. 공식 보고 올리기 전에요. 이게 사실이라면 양국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한국은? 미국은? 그리고 저 자신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이 될 거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회의실을 나서며 캐롤라인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진우,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에요. 준비의 철학에 관한 문제죠. 그리고 당신이 그 답을 찾아야 해요. 그 말이 오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포토맥 강물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뭔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서울과 워싱턴을 잇는 비공식 네트워크, 명함도 없고 직함도 애매한 사람들에게 하나씩 연락을 돌렸습니다. 전직 조선소 기술자, 방산연구원, 외교자문관 이들은 공식 조직도에는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 중요한 정보가 흐르는 통로였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절대 먼저 말하지 않지만 물으면 정확히 대답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통화는 부산의 한 전직 엔지니어였습니다. 한때 대우조선해양에서 잠수함 설계를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가볍게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하더니 답이 돌아왔어요.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준비는 끝났어요. 박 연구원도 곧 알게 될 겁니다. 짧지만 충분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통화는 서울의 국방자문관이었습니다. 60에 가까운 그는 지난 30년간 한국 해군의 수중 전력 발전을 지켜본 산증인이었어요. 박 연구원, 이번엔 다릅니다. 정말로요. 그가 말했습니다. 과거와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지난 20년간 준비해온 게 이제 결실을 맺는 단계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흥분을 억누르는 듯한 숨소리였습니다. 세 번째 통화는 워싱턴에 있는 한국계 방산 전문가였습니다. MIT에서 해양공학을 전공한 그는 양국을 오가며 기술 협력을 중재하는 역할을 해왔어요. 진우, 당신이 생각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아직 표면에 드러날 단계는 아니에요. 조용히 지켜봐야 합니다. 그의 말투는 신중했지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뭔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였죠. 전화를 끊고 창밖 포토맥 강물을 바라봤어요. 천천히 흐르는 물살처럼 뭔가가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애국적 허세가 아니었어요. 뭔가 기술적으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조건들이 동시에 맞물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준비해온 시간, 미국과의 신뢰관계, 그리고 지금 이 시점 모든 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밀려왔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누구에게 어느 선까지 말해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한 걸음 잘못 내디디면 양국 관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중국 외교전략연구소 소속 루이 장이라는 인물이 국제 언론에 칼럼을 기고한 거예요. 동아시아 해양 군비 경쟁의 새로운 국면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한국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타깃은 명확했어요. 특정 국가의 잠수함 기술 고도화가 지역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사를 읽으며 한숨이 나왔어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움직임을 감지한 겁니다. 이제 이건 조용히 준비만 하는 단계가 아니었어요.
국제 무대로 나가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서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이틀 뒤 중국 외교부 산하 연구기관 명의로 공식 성명이 나왔습니다. 주요 외신사들이 일제히 보도했어요. 로이터, AFP, 블룸버그 모두가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특정 국가의 잠수함 기술 진전은 지역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며 국제 비확산 체제의 근간을 흔들 위험이 있다. 국가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죠. 한국 이야기라는 걸요. 성명서에는 NPT 회원국의 의무, 지역 군비 균형, 투명성 결여 같은 단어들이 가득했어요. 워싱턴은 표면적으로 침묵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어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죠. 하지만 내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핸드폰에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국방부 자문라인, 에너지부 실무진, 심지어 백악관 안보보좌 쪽에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박 연구원, 내일 오전 10시 회의 참석 가능하신가요?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의 메시지였습니다. 긴급 사안입니다. 참석 부탁드립니다. 공식 초청은 아니었지만 거절할 수 없는 요청이었어요. 에너지부에서도 비슷한 연락이 왔습니다. 비확산 관련 긴급 검토가 필요합니다. 박 연구원의 분석이 필요해요. 그날 밤은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지난 몇 달간 모은 자료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해저 신호 공백, 한국의 조선 기술 수준, 장보고급 잠수함의 성능, 미국의 동맹 전략, 중국의 반응 패턴, NPT 조약의 세부 조항들 모든 걸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봤습니다. 새벽 4시쯤 되어서야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 이 문제는 연구소 데이터실의 분석 과제가 아니라는 걸요. 정상급 외교 판단의 영역으로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 별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손바닥에 땀이 차는 게 느껴졌어요. 15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긴장감은 처음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10명 정도가 앉아 있었어요. 국방부, 에너지부, 백악관, 그리고 국무부까지 익숙한 얼굴도 있었고 처음 보는 얼굴도 있었습니다. 캐롤라인도 와 있었어요. 그녀가 저를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죠. 박 연구원, 먼저 상황 설명 부탁합니다. 중국 측 성명에 대한 당신의 분석을 듣고 싶습니다. 천천히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 데이터를 띄우는 동안 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제가 이제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중간자 역할을 맡게 됐다는 걸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지점에 서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연구소로 돌아오는 길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선을 넘는 게 정말 옳을까? 핵무기가 아닌 핵추진이라지만 세상은 그 차이를 제대로 이해할까? 방어를 위한 억제력이라고 하지만 국제 질서는 늘 명분을 요구하잖아요. 명분 없는 힘은 위협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국제 정치의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내다봤어요. 포토맥 강변의 벚나무들이 아직 앙상한 가지만 내밀고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NPT 3조는 명확합니다. 비핵 보유국의 핵무기 제조나 취득을 금지하죠. 에너지부 관리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군사적 목적이고 이건 별도 조항으로 다뤄질 수 있어요. 국방부 측의 반론. 문제는 국제 여론입니다. 중국이 이미 프레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국무부 담당자의 우려. 모든 의견이 타당했고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캐롤라인이 연구소로 찾아왔습니다. 커피 한 잔 같이 할래요?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근처 카페로 갔어요. 평소 가던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입을 열었어요. 고민하는 거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저도 똑같았거든요. 20년 전 인도 핵실험 직후 비슷한 회의를 했을 때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기술 문제가 아니라 신뢰 문제라고 판단했어요. 동맹이 우리를 믿을 수 있는지, 우리가 동맹을 믿을 수 있는지. 그게 핵심이었죠. 기술은 중립적이에요. 하지만 그걸 다루는 사람과 국가는 중립적이지 않아요. 그녀의 말에 뭔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너무 기술적 타당성과 국제 규범에만 집중했던 겁니다. 정작 중요한 건 관계였는데 말이죠. 한국을 얼마나 믿으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신뢰해요.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책임있게 행동해왔어요. 핵 확산 금지 조약도 지켰고 국제 규범도 준수했죠. 조용히 기술을 발전시켜왔지만 한 번도 그걸 과시하거나 위협수단으로 쓴 적이 없어요. 그럼 답은 나온 거잖아요. 캐롤라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연구소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모니터에는 여전히 그날 밤의 해저 신호 공백 화면이 떠 있었어요. 다시 그 검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중립적인 관찰자로 남을 순 없다고요. 이 문제는 누군가는 균형을 설계해야 했고 그 역할을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균형이란 건 가만히 있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 적극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거니까요. 다음 날 아침 캐롤라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협의를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도와주시겠어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당연하죠.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결정하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국이 준비되어 있다면 미국도 준비되어야 했어요. 그 사이에서 길을 만드는 건 저와 같은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국면도요. 2025년 4월 국무부 별관 지하회의실로 향하는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검은색 서류 가방을 손에 든 채 천천히 걸었어요. 이번 회의는 달랐습니다. 공식도 아니고 비공식도 아닌 묘한 위치에 있는 자리였죠. 회의 명단에는 국방부, 에너지부, 백악관 안보보좌 라인이 섞여 있었고 한국 측에서는 국가안보실 산하 실무 책임자들이 원격으로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초청장에는 회의 제목조차 없었어요. 그냥 날짜와 시간, 장소만 적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 끝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6명 정도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캐롤라인도 보였어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테이블 중간쯤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회의 진행자가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 자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남기지 않기로 합의된 자리입니다. 회의록도 없고 참석자 명단도 공식 문서에 남지 않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단순한 자문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경계선을 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분석자였다면 이제부터는 결과에 책임을 지는 내부자가 되는 겁니다. 15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도 이런 자리는 처음이었어요. 화면 너머로 서울에서 접속한 한국 측 인물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화면 한쪽에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그의 표정은 침착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진행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박 연구원, 먼저 시작하시죠. 당신이 발견한 데이터와 그에 대한 분석을 들려주세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입을 열었어요. 이건 무장 경쟁이 아니라 계산을 끝내기 위한 선택입니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지만 손가락은 떨렸습니다. 회의실이 고요해졌어요. 모두가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지난 몇 달간 정리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은 이미 디젤 잠수함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장보고급 잠수함은 수출까지 성공했죠. 하지만 작전 반경과 지속 자막 능력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핵 추진은 그 한계를 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미국 측 에너지부 고위관리 존 애덤스가 끼어들었어요. 58살의 그는 30년간 핵물질 이전 협의를 담당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비확산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NPT 체제와의 충돌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이건 NPT를 우회하는 게 아니라 동맹국 간 군사적 필요에 따른 별도 경로를 만드는 겁니다. 호주 사례를 참고할 수 있어요. AUKUS 틀 안에서 해결 방법을 찾았듯이요. 민간 핵협력과 군사 핵협력은 별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화면 너머 위성락 실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이 문제를 투명하게 다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고 그에 대한 해법도 함께 제시할 것입니다.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기술적 세부사항, 법적 근거, 외교적 파장,
중국의 예상 반응 모든 걸 하나씩 짚어갔어요. 회의가 끝날 무렵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과정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완전히 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관찰자의 위치를 완전히 내려놓은 거였어요. 회의실을 나서며 캐롤라인이 제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 캐롤라인이 제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저녁 같이 할래요? 이야기 좀 하죠. 조용한 데서요. 국무부 인근의 오래된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올드 그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군복 대신 평복을 입은 전직 해군들이 자주 모이는 곳이라고 했죠.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어두운 조명 아래 테이블마다 낮은 목소리로 대화가 오가고 있었어요. 테이블에 앉자마자 그녀가 와인을 주문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우, 오늘 회의에서 당신 잘했어요. 명확하고 설득력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게 있어요. 와인잔이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뭔가요? 물었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대답했어요. 미국은 항상 힘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신뢰가 먼저 움직입니다. 기술 이전이나 군사 협력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그녀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한국이 있다기보다 동맹이 어떤 태도로 이 선택을 감당하느냐가 담겨 있었습니다. 의회를 설득해야 하고 언론을 관리해야 하고 무엇보다 미국 국민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기술적으로 가능한지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싸움은 중국과의 외교전이 아니라 미국 내부 설득의 문제라는 걸요. 캐롤라인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확인하게 만드는 거울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었습니다. 한국이 계속 침착하게 있어야 해요. 과시하지 말고 과장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준비된 모습만 보여주면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좋아하거든요. 떠들썩한 동맹보다요. 그녀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한국군을 기억해요? 말은 적었지만 가장 신뢰받는 동맹이었죠.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뭔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요. 당신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 일을 돕는 거예요? 한국에 특별한 인연이 있나요? 캐롤라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어요.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했죠.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우리가 도운 나라가 아니라 함께 싸운 나라라고요. 그 차이를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저는 알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였습니다. 동맹이 뭔지, 신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왜 어떤 선택은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요. 레스토랑을 나오면서 캐롤라인이 말했습니다. 진우,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은 생각보다 험할 거예요. 묘하게 위로가 됐어요. 워싱턴의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정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미국을 설득하는 전략을 짜는 것이라고요. 그 후 몇 달은 겉으로 보기엔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곳곳에서는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와 캐롤라인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싱크탱크 세미나, 비공개 브리핑, 의회 보좌진 대상 설명회 한 달에 서너 번씩 이런 자리를 가졌어요. 핵이라는 단어는 최대한 배제했습니다. 대신 지속 자막 능력, 해양 감시 공백 해소, 억제 안정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느 날은 상원 외교위원회 보좌관 3명과 점심 자리를 가졌습니다. 국회의사당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어요. 파워포인트 없이 이야기만 했습니다. 한국의 선택은 위험한 도전이 아니라 관리된 진화입니다. 이미 검증된 기술 기반 위에서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 거죠. 장보고급 잠수함 수출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책임감을 기억하시나요? 한 보좌관이 물었어요. 중국의 반발은요? 이미 성명까지 나왔잖아요. 예상된 반응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차분히 준비해왔고 우리는 그 과정을 함께 관리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중국의 반응이 아니라 우리의 원칙입니다. 동맹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으면 중국의 압박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겁니다.
다른 보좌관이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정말 조용하긴 하네요. 보통 이런 사안이면 언론 플레이를 하기 마련인데요. 그게 바로 한국이 신뢰받는 이유입니다. 놀라운 건 정말로 한국의 태도였습니다. 정말로 말이 없었어요. 기자회견도 없고 군 수뇌부에 과장된 발언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국방부 대변인조차 관련 사항은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겠다는 원칙적인 답변만 반복했어요. 한국 언론에서 가끔 추측성 기사가 나왔지만 정부는 일절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신뢰를 만들었어요. 미국 측 실무진들이 하나둘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다르네요. 조급해하지 않아요. 국방부의 한 국장이 제게 말했어요. 보통은 이런 협상에서 상대방이 압박을 넣기 마련인데 한국 측은 그냥 기다리더라고요. 우리가 결정할 때까지요. 그게 바로 한국의 전략이었습니다. 요구하지 않고 준비된 모습만 보여주는 것. 그 과정을 지켜보며 묘한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을 옮기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 국가가 어떤 태도로 중요한 결정을 다루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었죠. 캐롤라인이 어느 날 제게 말했어요. 진우, 당신네 나라 정말 영리해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건 말보다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지금 완벽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운 건 아니었습니다. 5월 말 미 의회 일부에서 공개 문제 제기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상원 의원이 청문회에서 동아시아 동맹국들의 핵 관련 기술 협력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겁니다. 직접적인 지목은 아니었지만 신호탄이었죠. 그날 밤 캐롤라인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답이 돌아왔어요. 예상했던 수순이에요. 준비한 대로 하면 됩니다. 2025년 8월 초 아침 일찍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뉴스 알림이었어요. 중국 국영 매체 신화통신의 단독 보도. 제목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연료 확보 단계 진입 미국과 고농축 우라늄 이전 협의 막바지. 기사는 익명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하며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었어요. 농축도 수준, 예상 이전 시기, 심지어 관련 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렸다는 것까지. 사실 여부를 떠나 파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하기도 전에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국방부, 에너지부, 백악관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 사실입니까? 어디서 새어나간 겁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었고 제가 아는 것도 제한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공기가 바뀌는 건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어요. 화면 속 얼굴들은 어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경계심이 역력했죠. 한국 측도 참여했지만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미국 측 에너지부 존 애덤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 연구원, 이 보도에 대해 아시는 게 있습니까? 우리 쪽에서 정보가 새어나간 건 아니겠죠?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이 이 카드를 꺼낸 건 우연이 아닐 겁니다. 타이밍이 너무 정확해요. 우리가 내부 검토를 막 끝낸 시점이잖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확산 원칙 위반이라는 단어가 다시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정보 유출이라는 더 민감한 문제까지. 국무부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침묵하면 사실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고 부인하면 나중에 진행될 때 신뢰 문제가 생깁니다. 캐롤라인조차 말수를 줄였습니다. 화면 너머에서 팔짱을 낀 채 표정을 굳히고 있었어요.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혼자 상황실에 남았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처음으로 명확한 실패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조금씩 쌓아온 신뢰가 한 번의 보도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것도 사실 확인조차 안 된 보도로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자였어요. 박 연구원, 중국 측 보도에 대해 코멘트 가능하신가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녁 무렵 캐롤라인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어요. 괜찮아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포토맥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은 승리도 패배도 아닌 방향이 바뀌는 중간 지점이었어요. 거짓된 승리의 반대편, 거짓된 패배의 순간. 선택해야 했습니다. 방어할 것인가 아니면 정면으로 돌파할 것인가.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상황은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비확산 전문가들이 언론에 기고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한미 핵협력, NPT 체제 근간 흔든다. 동아시아 군비 경쟁 촉발. 우려, 선례 남기면 일본도 요구할 것 전직 외교관들도 가세했습니다. 동맹국이라도 예외는 없다는 논리였어요. 언론 칼럼니스트들까지 동시에 움직이는 걸 보며 알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 조율하고 있었어요. 루이장을 중심으로 한 중국 측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기술적 반대가 아니라 도덕적 부담을 한국에 씌우는 거였어요. 한국의 선택이 전 세계 비확산 체제를 위협한다. 핵 도미노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프레임을 만드는 거였죠. 그리고 그건 효과가 있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워싱턴 포스트에 사설이 실렸습니다. 동맹의 이름으로 원칙을 굽히지 말라. 뉴욕타임스도 비슷한 논조의 기사를 냈어요. 한국 핵잠수함, 과연 필요한가? 심지어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확산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었죠. 저는 매일 밤 보고서를 고쳐 썼습니다. 단 한 줄의 표현이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었거든요. 핵 추진은 핵무장이 아니다. 동맹 간 군사협력은 NPT 민간 조항과 별개다. 투명한 절차를 통해 국제사회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같은 내용을 수십 번 다르게 표현했어요.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책상에 앉아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피곤했습니다. 점점 고립되는 느낌이었어요. 연구소 동료들도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진우, 이거 너무 정치적인 사안 아니야? 우리 연구소가 깊이 관여하는 게 맞아? 한 선배 연구원이 조용히 물었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캐롤라인도 힘들어하는 게 보였어요. 어느 날 연구소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어요. 진우, 의회 쪽 분위기가 안 좋아요. 외교위원회에서 청문회 열릴 수도 있어요. 비확산 정책 전반을 다시 검토하자는 움직임이 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계속할 수 있겠어요? 이거 생각보다 훨씬 힘들어질 거예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해야죠.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지금 여기서 물러서면 한국은 앞으로 10년은 이 문제를 다시 꺼낼 수 없을 겁니다. 그녀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끝까지 가봅시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었어요. 그날 밤 연구소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국회의사당 돔이 불빛 속에서 빛나고 있었죠. 난간에 기대서서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기술도 전략도 아니에요. 명분과 인식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지고 있었어요. 중국은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미국 내부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한국 측 자문관이었습니다. 박 연구원, 서울도 압박이 심합니다. 야당에서 국정조사 요구하고 있어요. 정부가 미국과 무슨 밀약을 했느냐고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2025년 10월 초 책상 위로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실무라인에서 온 거였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미 핵추진 협의 관련 전면 재검토 통보. 공식적인 중단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속도를 멈추라는 신호였어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굳어버렸어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중국의 외교적 압박, 유럽 일부 국가의 비확산 우려 성명, 그리고 미국 내 언론의 연쇄 보도가 동시에 터진 결과였어요. 특히 뉴욕타임스가 일주일 전에 낸 사설이 결정타였습니다. 동맹의 이름으로 비확산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 문장 하나가 워싱턴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았어요. 의회 외교위원회에서도 공개 청문회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캐롤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어요. 네, 방금 확인했어요. 진우, 미안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연구소에 남았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이미 퇴근한 뒤였죠. 저는 처음 발견했던 해저 신호 공백 데이터를 다시 불러왔어요. 2025년 2월 그 새벽의 화면이 모니터에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검은 공백이 거기 있었죠. 모든 논리와 명분이 흔들리는 순간 제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이 선택이 없었다면 우리는 더 위험해졌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답은 여전히 그렇다였습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전략적으로 이 기술이 필요했어요. 중국의 해군력 증강, 북한의 잠수함 전력 강화,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 현대화 모든 변수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아무도 그 질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지난 몇 달간 만났던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부산의 전직 엔지니어, 서울의 국방자문관, 워싱턴의 의회, 보좌진, 에너지부 실무진 이들 모두가 조용히 이 길을 만들어 왔는데 이제 모든 게 멈춰버린 겁니다.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보였어요. 빗속에 흐릿하게 보이는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인 걸까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연구소에 나왔습니다. 결정을 내렸거든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새 문서 파일을 열고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한미 핵추진 잠수함 협력에 관한 전략적 고려사항 비공식 메모. 공식 보고서도 아니고 정책 제안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생각을 담는 문서였어요. 글을 쓰는 동안 의도적으로 기술 용어를 줄였습니다. 군사 전문 용어도 최소한만 썼죠. 대신 이런 문장들을 적어 내려갔어요. 이 선택은 우월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은 과시하지 않았고 미국은 신뢰를 보여줬으며 국제사회는 투명한 절차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동아시아는 더 안정됩니다. 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썼어요. 커피를 3잔 마셨고 점심도 거른 채 계속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오후 4시쯤 마지막 문장을 완성했죠. 이 협력은 시작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한국이 수십 년간 보여준 책임 있는 태도의 결과이며 동맹이 서로를 신뢰하기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신뢰를 지킬 것인지 버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천천히 뒤로 기댔어요.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이 문서를 단 한 사람에게만 전달하기로요. 대한민국 국가안보실장 위성락. 공식 채널이 아닌 개인적 신뢰관계를 통해서요. 암호화된 메일 주소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박진우 드림 개인적 의견서.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묘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으니까요.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읽지도 않았을 수 있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새벽 핸드폰 알람이 울렸어요. 뉴스 알림이었습니다. 한미 정상, 긴급 전화 통화 실시. 기사는 짧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뭔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1월 중순, 워싱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백악관도 국무부도 국방부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죠. 하지만 실무 라인에서는 다른 신호들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에서 군사용 원자력 협력 범위 재검토라는 문구가 담긴 내부 문서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식을 캐롤라인에게서 들었습니다. 진우, 뭔가 움직이고 있어요. 에너지부랑 국방부에서 동시에 같은 용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누군가 위에서 지시를 내린 겁니다.
전화를 받으며 심장이 뛰는 걸 느꼈죠. 정말요? 확실해요? 네,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도 관련 실무회의가 다시 잡혔대요. 비공개로요. 당신 메모가 효과를 본 것 같아요. 며칠 뒤 또 다른 신호가 왔습니다. 한국 측 국가안보실에서 조용히 워싱턴 실무진과 접촉을 재개한 거예요.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양측이 다시 대화를 시작했다는 건 명확했습니다. 연구소 동료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혼자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죠. 자료를 다시 정리하고 분석을 업데이트했습니다. 11월 말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한미 정상 간 비공개 통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공식 발표는 양국 간 포괄적 안보 협력 방안 논의라는 한 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실무자들은 알았어요. 이건 정치적 결단이 내려졌다는 신호라는 걸요. 누군가는 위에서 계속 가라는 지시를 내린 겁니다. 중국의 압박에도 언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요. 캐롤라인이 제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 책임질 차례야. 우리는 길만 열어줬어요. 문을 여는 건 국가의 몫이에요. 그 문자를 읽으며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제 역할은 문을 여는 게 아니라 길을 여는 거였다는 걸요. 문을 여는 건 국가의 몫이었고 이제 그 순간이 온 겁니다. 12월 초 미 국방부와 에너지부에서 합동실무팀이 구성됐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공개되지 않은 팀이었지만 존재 자체가 의미였습니다. 한국 측에서도 대응 조직이 만들어졌죠. 저는 더 이상 중심에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끝났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국면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2025년 12월 중순,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연구소에서 다른 프로젝트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에 뉴스 알림이 떴죠. 미 해군 핵추진 잠수함, 한국 남해 진입. 손을 멈추고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미 해군 핵잠수함 그린비로가 부산 인근 해역에 정박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보급과 정비 목적이라는 짧은 발표뿐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더 간결했어요. 정례적인 한미 연합방어 태세의 일환. 추가 설명도 없고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이해했어요. 이건 과시가 아니라 이미 계산이 끝난 관계의 표현이라는 걸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토맥 강물이 겨울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죠. 국제 반응은 예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공식 항해 대신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짧은 논평만 냈어요. 루이장조차 언론 인터뷰에서 예상된 수순이라고만 말했죠. 일본은 내부 검토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렸고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동아시아 해양 전략의 변수가 하나 더 추가됐다는 걸요. 저녁 무렵 캐롤라인이 연구소로 찾아왔습니다.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워싱턴의 스카이라인이 석양빛에 물들고 있었죠.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우, 당신이 맞았어요. 한국은 정말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준비되어 있었고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한국은 원래 그런 나라예요. 말하지 않고도 해내는 나라죠. 그날 밤 텔레비전 화면 속 부산 앞바다를 보며 처음 그 신호 공백을 발견했던 밤을 떠올렸어요. 2025년 2월 새벽 혼자 상황실에 앉아 검은 화면을 바라보던 그 순간. 모든 것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미국 정부도 언론도 요란하게 떠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이 침묵의 의미는 달랐습니다. 이건 무능력의 침묵이 아니라 완성의 침묵이었죠. 세상은 바뀌었지만 아무도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다시 혼자 연구소 상황실에 앉아 있었어요. 해저 감시망 화면을 띄워놓고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죠. 화면은 정상이었습니다. 공백은 없었어요. 모든 신호가 제자리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았어요. 이제 바다는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걸요. 어느 국가도 더 이상 한국을 고려하지 않고 해양 전략을 설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중국이든 일본이든 러시아든요. 한국은 이제 단순히 반응하는 국가가 아니라 변수를 만드는 국가가 된 겁니다. 그것도 아무 말 없이요. 로그 파일을 천천히 저장하고 모니터를 껐습니다. 형광등을 끄려다 잠시 멈춰섰어요. 이 이야기는 영웅의 승리가 아닙니다.
한 개인이 세상을 바꾼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건 한 국가가 말하지 않고도 신뢰받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기록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 같은 사람들은 그저 징검다리였을 뿐이죠. 길을 여는 사람, 문을 두드리는 사람, 그리고 조용히 물러나는 사람. 결과는 국가의 것이지만 과정은 우리 같은 사람들의 몫이었어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국회의사당 돔이 불빛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가방을 들고 연구소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포토맥 강변을 걸으며 생각했죠. 그날 이후 동아시아의 기준은 하나 더 늘어났다고요. 조용하지만 명확한 기준. 준비되어 있으면서도 과시하지 않는 태도. 신뢰받기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는 방식. 한국. 집 앞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무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진짜 국력은 드러내지 않아도 느껴지니까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우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현실은 계속된다고요. 그리고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라고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데이터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속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거예요.